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란햄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하고 방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했지만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검사 방법만으로 봤을 때도 여러가지가 있고, 또 임상적으로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호순 살인범 강호순 있죠. 강호순이가 뭐 하는 사람이야? 강호순 알아요? 강호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방 도우미를 잔인하게 강간을 하고 죽인 살인범이죠. 그리고 약 24일 동안에 5명의 여성을 무참히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한 희대의 악마잖아, 그지? 자, 강호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영철도 있죠. 자, 유영철도 유명하죠. 또 그 밖에 또 뭐 여러 또 살인범들도 많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 또 우리 키 241님이 얘기하신 살인범들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어요. 뭐,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강호순하고 유영철이하고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는 게 공통점이고, 그죠?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 성향이 어떻게 다르냐? 강호순이는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유영철이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살인을 해야 할 때 그 당위성에 대한 게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강호순 같은 경우는 노래방 도우미를 1차로 강간을 하고 살해를 했을 때 거기서 어떤 희열을 느끼거나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24일 동안에 5명을 더 죽였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 그게 바로 유영철하고 다른 점이죠. 강호순이하고 유영철을 두고 뭐 누가 사이코패스냐, 누가 소시오패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의견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강호순이를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흔히 진단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영철이를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강호순이가 사이코패스인 이유는 뭐냐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임상적으로 먼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임상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우리 뇌에는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전두엽도 있고, 뒤쪽에 있는 후두엽도 있고요. 뇌 구조상, 또 측면에 있는 측두엽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감정, 뭐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회백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 생물 시간에. 회백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백질이라는 부분도 그 영역 자체가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위인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이 회백질이라는 부분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분포하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 뇌 구조를 MRI로 딱 찍잖아요. 그러면 회백질 부위가 정상인은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찍어보면 회백질 부분이 상당히 적게 돼 있어요. 분포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감정이라든가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그 감정을 컨트롤을 하는 그런 영역이 정상인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그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그런 뇌의 구조상도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서 회백질의 양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물론 둘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또 나타나긴 하겠지만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뇌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공포심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느낄 수는 있고 인식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소시오패스가. 그런데 하나 단점은 또 차이점 뭐냐면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은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강도 살인이라든가 이렇게 살인으로 내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에 대한 행동 자체를 인식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인식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하는 동안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이코패스라는 살인을 했다라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하지만 그 행동 자체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개인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뭐라 그럴까 사교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보면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 범죄자라고 해서 뭐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을 다닐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사교성도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근감을 주고 언변이 상당히 뛰어나요. 말의 능력이 되게 언변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야. 그런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교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소극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런 소극적인 성격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좀 그 착하고 그 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 내면에는 엄청 무서운 그런 범죄적인 어떤 성향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지. 왜?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소심하지가 않고 사회성이 발달돼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한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사교성이 있고 아주 그냥 친절하고 그 신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를 못하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을 우리가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기 전에 그 여자한테 얼마나 많은 그 언변으로 여자를 유혹을 했으며 또 여자가 그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이코패스란 말이야. 그러나 그 내면에는 또 역시 엄청 무서운 그런 게 도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가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임상적으로 우리가 뇌의 구조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 뇌의 회백질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서 적으면 그건 어차피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이지. 근데 그거를 어릴 때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를 부모들이 빨리 봐서
진단을 내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교화 이런 그런 뭐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은 어느 정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조금 그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거의 모르거든. 왜? 아까 얘기했지만은 되게 사교성이 활발해. 되게 친근감을 느끼게끔 주변 사람들한테 유혹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혀 그런 범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 사이코패스에 비해서 좀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용한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경향이 적죠. 왜? 사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되게 조용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영철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 상당히 부모로부터 뭐 학대 같은 것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어릴 때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함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내뱉으면 되는데 그게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꿍하고 있던 거거든. 마음속에 마음속에 꿍하고 있던 것이 성장을 하면서 교화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임상적으로 어떻게 뭐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를 그 진단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PCLR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컨텐츠 방송할 때 그 뒤에서 강의 스타일로 할 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있어요. PCLR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가 정신의학계에서는 일반인들하고 뇌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약간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이거 같아. 좀 너무 또 친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막 정상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오버한다고 할까? 오버하는 거 있잖아. 오버하는 거 알죠? 그렇게까지 뭐 친절하게 과잉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버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상대방이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좀 많이 손을 내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그 외부인들한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이 성향 자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이 주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불리한 상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방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방어 활동이 분노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노의 감정을 무조건 억제시키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야.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서는 아주 극히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인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활동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 감정 활동 자체가 정상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너는 왜 이렇게 감정을 갖다가 너무 적극적으로 표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해지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얘기하는 생리학적인 그런 특징들을 뺀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성격을 좀 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형을 구형받았잖아요. 사형을 구형을 받고 강호순 측에서 강호순 측 변호사들이 이 강호순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활동이기 때문에 그 점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형을 결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는 그래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잖아요. 왜냐면은 사이코패스는 그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뇌의 구조가 뭐 물론 정상인에 비해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봤을 때하고 소시오패스로 봤을 때 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더 죽였다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을 죽일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이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인지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가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유영철이든 강호순이든 이 살인자들이 그냥 딱 뭐 너는 사이코패스, 너는 소시오패스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을 저지르는 능력도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죽였을 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학습이 돼요. 학습이 돼가지고 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도 안 걸리고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망상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고 연쇄살인범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무기징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는 맞지만은 격리를 시키는 방법이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 그거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아주 강력하게 치료 감호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가지고 좀 뭐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 그래야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야 또 다른 살인자들이 나오는 걸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임상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그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 그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소시오패스가 엄청 많다? 왜 그런지 알아요? 소시오패스 환자들 특징이 뭐냐면, 아까 소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격이 소극적인 거는 맞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나의 목표가 있단 말이야. 나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안 좋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을 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못 받아. 양심의 가책을, 물론 사이코패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데 사이코패스랑 차이점 뭐냐? 사이코패스는 아까 뇌의 회백질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 회백질 부분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못 받고 그게 살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야, 사이코패스는. 근데 소시오패스는 알아요. 잘못된 행위라는 거를 알아. 근데 통제가 안 될 뿐이야. 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직장인들 주변에 보면은 괜히 자기 부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괜히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그 상관들한테 그 욕을 먹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대신 욕 먹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병적으로는 소시오패스 진단을 안 받았지만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보면은 살인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살인이라든가 아주 심한 폭행, 강도 이런 것들 범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에 비해서 조금 그 살인이라든가 이런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든 전부 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그 우리가 그 해부학적인 구조 그런 것들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 구분을 하자면 이제 이 강호순이가 사이코패스고 유영철이가 뭐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렇고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어쨌든 누가 사이코패스고 누가 소시오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직장인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향, 성격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 한쪽으로 너무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또는 너무 소심한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잘 노출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당장 주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생기거나 부딪혔을 때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좀 많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겠죠?